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융합 과목을 맡고 있는 이인식입니다. 오늘은 지식융합 7번째 시간입니다. 뇌과학과 지식융합에 대해 2시간에 걸쳐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뇌과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뇌과학은 신경계를 연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신경계가 무엇인가? 이 신경계는 외부 환경의 정보를 탐지한 감각기관으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몸 안에서 소통시키고 처리하는 신체기관입니다. 신경계는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감각체계하고 운동체계를 합쳐서 우리가 신경계라고 합니다. 감각체계는 말 그대로 신체의 각 부분으로부터 정보를 모으는 것이고, 운동체계는 운동을 통제하는 이 시스템, 그러니까 체계입니다. 즉, 이러한 신경정보 처리 측면에서 우리 몸에서 이 신경계 정점은 바로 뇌입니다. 뇌는 평균 1350g입니다. 이 뇌 안에 있는 게 이제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입니다. 신경세포는 영어로 뉴런이라고 하는데, 1892년에 스페인의 산티아고 라몬 이 칼이라는 분이 이 신경세포에 대한 그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그게 바로 뉴런 덕트린, 뉴런 고유입니다. 이 뉴런 고유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뇌는 분명한 단위가 되는 개별세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세포는 각각 구조적 기능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로로 1906년에 이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 뉴런이 이 신경계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뇌에는 뉴런이 약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경세포와 같이 또 매우 중요한 게 신경교, 이 교세포입니다. 교세포. 영어로 글라이얼 셀입니다. 1856년에 독일 의사인 루돌프 피레가 발견했는데요. 영어로 이 악교, 글루, 접착제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이 명명된 게 이제 신경교세포입니다. 교가 악교란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기능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뉴런이 제자리를 지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신경교세포 개수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1조 이상입니다. 약 뉴런이 10배 정도 되는 신경세포가 신경교세포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뉴런의 종류를 볼까요? 우리 몸 안에서 시그널, 이 신호가 전달돼야만 이 몸 안에 있는 정보가 교환되는데, 사람의 정신과정, 행동을 자동적으로 통제하고 통합하는 수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호가. 하나가 신경신호, 하나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신호. 신경신호는 뉴런에 의해서 생성되어서 뉴런 사이에 전달되는 전기화학적 신호입니다. 호르몬 신호는 뇌분비기관에서 혈액 속으로 분비되는 생화학적 복합물질입니다. 이 신경신호와 호르몬 신호가 있기 때문에 몸 안에서 정보가 소통이 되고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런의 기능을 볼까요? 신체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게 뉴런인데요. 뉴런이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생각할 수 없고, 예를 들면 또 뉴런이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기억력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뉴런이 우리 모든 그 신경 기능의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종류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각 뉴런, 운동 뉴런, 중간 뉴런. 말 그대로 감각 뉴런은 감각기관에 있는 특수세포입니다. 특수세포는 즉 수용기가 탐지한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수용기가 탐지한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게 이 감각 뉴런입니다. 예를 들면 수용기가 어떤 것이냐면 혀 표면에는 미래, 이 입맛을 하는 미래, 그러니까 눈 망막의 세포, 이런 것들이 수용기인데 그 수용기가 탐지한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게 감각 뉴런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뉴런은 운동기관을 통제하는 근육으로 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경세포. 그 다음에 중간 뉴런은 이렇게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리하면 감각 뉴런은 정보의 수용,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중간 뉴런은 정보를 전달하는 거, 운동 뉴런은 정보를 표현하는 이런 역할 세 가지 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 뉴런의 구조를 보면 세포체, 수상돌기, 출색돌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죠. 뉴런의 구조입니다. 세포체, 그림에서 보셨죠? 수상돌기, 출색돌기 세 부분이 구성됩니다. 세포체는 뭐냐? 소마라고 하는데 유전정보와 세포의 신진대사에 관련된 계획을 포함하는 핵이 들어있습니다. 세포체 안에는. 그러니까 출색돌기는 뭐냐? X는 긴 틀 모양의
아까 앞에 다시 그린 거 보시면, 이 긴 튜브 모양으로 됐습니다. 아까 이게 세포체 핵이 들어있는 것이고, 수상돌기고, 수소돌기는, 긴 튜브 모양의 수소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신체의 근육 또는 다른 기관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수상돌기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전달하면 어떻게 하냐면, 세포체에 퍼져있는 아주 작은 가지들, 그러니까 수상, 이게 나무 모양의 뜻인데, 그런 작은 가지들인 수상돌기는 다른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세포체에 전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소돌기와 수상돌기. 그런데 이 뉴런이 연결이 되는가? 시냅스가 굉장히 이거는 이제 뇌과학에서 정말 기본적인 개념이 영화되겠는데요. 뉴런은 수상돌기로 신호를 받아서 수소돌기를 통해서 다른 뉴런에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뉴런은 수백, 수천 개의 뉴런과 간접적으로 연결돼서, 간접적, 직접적인 게 아니라. 따라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복잡한 신경성이 여러 부위에 전달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한 뉴런 수소돌기의 끝부분이 다른 뉴런의 세포체 또는 수상돌기와 근사한 간극을 두고, 이게 중요해요. 간극을 두고 연결되면서 시냅스가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간접적인 연결되는데 그 간극, 이게 이제 시냅스입니다. 그리고 뉴런은 시냅스에 의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죠. 그리고 시냅스는 좀 더 설명을 다시 하면 신경 신호가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이동하는 부위가 시냅스다. 뉴런의 정리 특성을 알아볼까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정전이, 막전이라고. 활동전이, 전직전이. 이 영어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빨리 되실 거예요. 이게 막전이, 멤브레인, 포텐셜, 이게 중요하죠. 이건 이제 원서 같은 거 보면 아주 자주 나오는데, 네이버 임펄스라는 신경 충격, 이 같은 용어들인데요. 먼저 안정전을 살펴볼까요? 뉴런은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 가운데서 특정점을 통과시키는 투과성, 반투과성입니다. 이 세포막으로 덮여있다. 뉴런이. 그런데 그 세포막, 특히 수소돌기가 막아내는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음이온을 가진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그 밖에는 양이온, 플러스 이온을 가진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세포막 두고, 세포막의 양쪽에 이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거죠. 따라서, 세포막의 내부가, 외부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음성을 띄는 거죠. 내부에 음이온이 있고, 바깥에 양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포막의 안과 밖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지죠. 전기 성질이 나누는 상태를 바로 우리가 분국이라고 하고, 그때 분국 상태일 때 전압이 뭐냐면 안정전이 또는 막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뉴런이 그냥 있을 때, 그대로 있을 때가 이제 안정전입니다. 안정됐다. 막전이. 즉, 다시 한번 자극을 받지 않고 뉴런이 활동하지도 않고 쉬고 있을 때, 그래서 레스팅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안정전. 쉬고 있다. 있을 때 안정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태에 뉴런의 전지 상태가 안정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변하게 되겠죠. 활동을 할 때, 말 그대로 뉴런이 활동할 때, 뉴런이 활동할 때는 안정전이고, 활동할 때 좀 설명을 드리면,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그 자극받은 에너지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소돌기의 말이 갑자기 투과성이 커져요. 그 무슨 얘기냐? 이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외부의 양이온 플러스 이온이 막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히 양이온이 오니까 음이온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안정된 상태였던 막 내부에 전기 변화가 생기기 당연하죠. 그래서 막 내부에 있던 그 음성전기, 그게 양이온이 들어옴에 따라서 점점 양이온이 들어오니까 음성이 작아지겠죠. 그러면서 막전기가 내려갑니다. 가면서. 이럴 때는 우리가 분국. 그러니까 분국에서 빠져나간다. 이때 생긴 전압이 바로 신경충격. 아까 네이버 임펄스. 이게 너무 자주 쓰고. 또는 활동전이. 다시 말하면 활동전이는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활동할 때 안정전이에서 활동전 넘어가는. 이게 바로 신경충격입니다. 그래서 신경충격을 그럼 어떻게 일으키느냐. 근데 최소한의 신경충격이 일어날 때 최소한 자극. 그걸 우리가 뭐라 하면 역치. 영어 스트레스월드. 문지방의 뜻인데요. 문지방. 그래서 자극의 키가 문지방을 넘어가요. 역치를 넘어가면 신경 충격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활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막 안의 안정전이가 문지방, 역치 이상으로 올라갈 때 발생하는 실무율, 이게 중요해요. 실무율이. 영어로 보세요. all or none. 0, 1. 이는 아니고, 예, 아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 실무율이 뭐냐면,
신경 충격의 크기가 자극의 크기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극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실물이 제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0, 1, 아니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전이라고 하죠. all or no. 세 번째 이제 전기적 특성입니다. 국소전이. 국소라는 게 이제 부분적이라는 뜻이죠. 로컬. 실물전이 활동 전이와 정반대로. 아까 활동 전이가 어떻게 했죠? 자극 강도 관계 독립적인데 이건 자극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즉 자극 부위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국소전이끼리 서로 버텨가 뼈가 할 수 있어요. 그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 상호작용 때문에 버텨가 뼈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뉴런상의 정보가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화라는 이 표현이 파이어링이라고 그러는데 불이 붙는다는 그 뜻인데 그대로 표현하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뉴런 활성화돼요. 뉴런 활성화되는 뉴런 활동을 시작할 때 그 활성화되는 건 점화라고 합니다. 하나의 뉴런은 시냅스로 연결된 수만 개의 뉴런으로부터 정보가 들어와요. 근데 그 신호가 둘 중에 하나예요. 흥분시키거나 억제시키거나. 그러니까 활동을 일으키거나 억제하거나 그런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뉴런은 이런 신호, 수만 개의 신호를 버텨서 합계를 해요. 그러니까 흥분적 신호와 억제적 합계를 해서 어떤 값을 넣으면 흥분하고 해서 활동하니까 다른 신호로 신경 충격을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정지 상태가 되고. 그래서 뉴런이 흥분의 상태를 지닐 때 그 단계로 뭐라고 활성화되었다. 그러니까 뉴런이 쉽게 말하면 활동을 시작했다. 즉 불이 붙었다. 전화됐다고 합니다. 그 전화율이 뭐냐면 1초당 뉴런이 활동하는 그 신경 흥분, 그 신경 충격, 그 횟수를 우리가 정말이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뇌의 정보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뉴런하는데 뉴런 말고 최근에 관심사 되는 게 글라이얼셀, 신경 교세포입니다. 교세포. 그동안에 뇌 연구한 사람은 뉴런에만 신경 썼는데 최근에 이제 이 신경 교세포가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 이제 의미를 설명해요. 그래서 재발견한 표현을 썼는데 재발견. 그동안 좀 잊혀졌다는 거죠. 뉴런은 서로 꼭 붙어있지 않고 이 신경 교세포의 지원을 받아야만 제대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라고 호위병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1조기가 넘죠. 그러니까 뉴런이 한 10배 되는 이 신경 교세포는 100여 년이 지나도록 그동안에 발견된 이후로 그냥 도우미 정도 뉴런이 이렇게 제대로 지키도록 도우미 정도로 그 별로 기능이 없는 걸로 과소평가되었어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글라이얼이라는 건 이제 악교, 영어, 구구에서 나온 거. 그냥 겨우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접착시를 하는 거다. 그랬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또 아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첫째. 그래서 그 기능이 이제 2번, 3번이 이제 새로 추가되기 시작한 건데 우선 먼저 이번 기능은 다시 말씀드리면 뉴런이 제자리를 지키도록 도와주고 보호하는 거. 이건 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 중요한 이겁니다. 혈액으로부터 포유당과 산소를 가져와서 뉴런을 주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이렇게 도우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뇌 청소부예요. 뇌 안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요. 어떤 찌꺼기? 병원을 파괴하죠. 또 뉴런이 죽거든요. 그때 분해해서 내려가 내보내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신경교세포인 걸로 최근에 이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경교세포 중에 가장 많은 게 섬상, 이 별 모양, 아스트로라는 뜻인데 별 모양. 별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섬상교세포가 신경교세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1990년에 얼마 안 됐죠. 이 섬상교세포가 바로 뉴런처럼 정보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말 놀라운 발견, 이렇게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뉴런처럼 정보 처리에 필요한 조건의 일부를 갖춘 것을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뇌에서 뉴런만이 신경을 처리하는 줄 알았더니 이 많은 뉴런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이런 신경교세포, 일조계장의 교세포 중 일부 세포지만 가장 많은 선상교세포가 뉴런처럼 정보를 처리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뇌과학을 새로 써야 하고 새로 공부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이 말입니다. 다크메타, 암흑물질. 이게 무슨 말이냐? 우주의 그 검은, 우주에 있는 은하의 그 검은 물질들이 사실은 암흑물질인데 우선 90%는 우리가 아무것도 그 내용을 알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암흑물질이라고 그러는데 빗대에서 하는 말이 이 신경교세포가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미지의 상태에서 암흑물질이다. 즉 뇌의 90%를 차지하는 신경교세포가 우주 구성물질, 암흑물질을 우리가 모른다.
또 무슨 얘기죠? 앞으로 이 신경계 세포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신경계라 뉴런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바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뇌가 어떻게 진화됐는가 궁금하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뇌관이 있고 소뇌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옆이 네 가지가 있고 이제 뒤에 하나는 뒤에서는 안 보이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뇌가 이렇게 어떻게 진화됐을까?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뇌가 형성될 시기에 따라서 크게 두 개로 나옵니다. 하나는 원시적인 뇌. 그래서 영리한 우리 지혜를 가진 우리 인류의 머릿속에 원시적인 뇌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뇌피. 여기 이제 우리가 뇌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포유류. 원시적인 뇌는 파충류라는 동물. 또 포유류 중에 하등 포유류에 그때 그 우리가 이런 그 과정을 거쳐, 우리 인류의 조상이 파충류 다 거쳐서 그러니까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뇌가 발달했으니까 물고기에서 파충류, 하등 포유류, 고등포유를 거쳐 진화돼서 인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그 거치는 과정에 그런 그 시절에 있었던 뇌들이 우리 몸에 남아있다는 거죠. 뇌 속에 이런 것을. 원시적인 뇌, 대뇌피. 먼저 볼까요? 이 파충류 뇌입니다. 파충류라는 거는 3억 년 전에 출현해서 2억 년 전에 이 포유류에 진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도 파충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파충류 뇌가 2억 3억 년 전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 뇌로 형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충류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후각, 냄새. 동물이 가장 발달된 기능이라는 냄새라는 게. 후각 기능이라는 앞부분이 있고, 그다음 보는 거, 시각 기능. 보고, 맞고. 그리고 몸의 이제 균형을 유지하는 평형과 조정기능. 이런 것들이 바로 파충류 뇌입니다. 근데 이 파충류는 이 뇌관, 가장 원시적인 뇌. 이 뇌관에서 이런 것들이 됐다는 거죠. 이 뇌관이 뭐냐면 모성애, 굶주림, 갈증, 성욕 같은 정말 생존에 필수적인 거의 동물적 본능. 이게 이제 뇌관에서 나오고. 이 뇌관이 바로 뇌관에서 후각, 시각, 평형 조정하는 이런 것들이 뇌가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파충류 뇌입니다. 두 번째가 이 포유류에서 하등 포유류와 이제 고등 포유류죠. 포유류가 2억년을 출현했는데 6,500만 년 전에 나뉘었어요. 하등과 고등으로 분리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등 포유류에 있었던 그 변형계가 약 1억 5천만 년 전에 그 파충류 뇌의 우회 뇌를 덮었어요. 그게 이제 변형이 뭐냐면 둘러싼다는 겁니다. 변형. 변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게 변형이 나오는데 이 변형계 안에 가서 다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변형계들이 이 변형계들. 그러니까 뇌관 위에 이제 뇌관이 파충류형 뇌라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하등 포유류 뇌이죠. 이게 이제 대뇌 피질이 되고, 그러니까 1단계든 3단계로 진화를 한 셈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걸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뭘 둘러싼다는 거예요? 원시적인을 둘러싸는 거죠. 그래서 변형계가 생기는데, 그 변형계는 시상, 이제 그 변형계를 구성하는 뇌 부위 이름들 시상, 시상하부, 해마, 편도체, 후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후구는 냄새를 맡고, 공포를 느끼고, 편도체는, 해마는 뭐 이제 기억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성능에 감지한 시상하부 이렇게 각 기능들이 아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편도체, 해마 이렇게 있고 시상하부 이런 것들이 다 그 변형계. 이거 시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원시적인 뇌가 형성이 됐죠. 우선 뇌관 위에 이제 변형계. 근데 이제 우리 진짜 다른 동물이 없는 우리 인간만이 가진 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고등 포유류 뇌입니다. 5천만 년 전에 영장류가 출현했습니다. 우리는 영장류의 일부니까. 그래서 시각 기능이 발달했어요. 이제 영장류가 나무 밀림 속에서 열매를 따먹어야 하니까 잘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각 기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시각 기능이 발달하면 어떤 일이 생겼느냐? 두 개가 우리 그 뼈다귀죠. 뇌 뼈다귀 골격은 똑같은데 자꾸 뇌가 발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덩어리 안에서 뇌가 발달하니까 자꾸 이게 밖으로 못 뻗어나가니까 주름이 생기죠. 그 뇌가 발달하면서 두 개골 안에서 커지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코텍스입니다. 이 코텍스라는 영어로 뭐냐면 주름이 많은 열매의 껍질 부분. 호두 껍질 같은 거. 이게 코텍스죠. 근데 그 코텍스를 뇌에 있다고 해서 대뇌 피질. 큰 뇌에는 코텍스 또는
새로 생겼다고 해서 신피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고정 표현을 내죠. 그래서 뇌의 90%가 바로 대뇌 피질이고, 이게 이제 대뇌 피질.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다른 동물보다 영리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뇌의 90% 되고, 거기는 방구가 좌우로 나눠져 있고, 각 방구에 4개 영역이 있어요. 무슨 뇌역을 하는데,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그래서 후두엽은 시각, 두정엽은 신체 감각, 측두엽은 청각, 기억, 전두엽, 앞에 전두엽이죠. 여기는 이렇게 기능이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좀 정리하면 원시적인 뇌감, 변형계에서 동물적 본능을 지배하고, 대뇌 피질은 인간적 이성을 지배하고,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사람을 흥분하고 이성을 잃으면 원시적인 뇌가 활동해서 그러죠. 사람이 살인도 하고. 그런데 그걸 누리고 있는 게 이성적인 대뇌 피질. 그러니까 대뇌 피질이 원시적인 뇌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아주 지혜롭게 살아요. 그러나 원시적인 뇌 힘이 강해서 대뇌 피질을 눌러버릴 때는 여기 우리 인간이 동물적인 본능을 발휘해서 탐욕스럽게 게만 먹고 남을 폭력을 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뇌가 동물이 진화하는 과정을 다 우리 뇌 속에서 볼 수 있고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런 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 연구를 이런 뇌 연구 이제 과학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뇌 연구를 하려면 어떤 도구가 있어야죠. 제일 처음에 뇌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골상학,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머리, 모양, 그러니까 두개골의 모양을 보고 그 기능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에 골상학은 두개골, 생김새에 상응하는 뇌구의 발달 정도를 보고 그 뇌의 기능을 표시한 지도를 그렸어요. 이게 골상학입니다. 이 골상학으로 그린 이 지도를 보면 머리 부분을 다 세분해가지고 다 번역을 다 붙여서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원시적인 같지만 그건 정말 그 당시에는 대단한 이제 혁신적인 방법이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전자산업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뇌전도에 대한 연구입니다. 뇌전도. 전기장치가 나오면서 해서 뇌의 오래된 장비. 1929년에 독일의 한스 베르거가 자기 아들의 두피, 이 머리 껍질자기죠. 두피의 전극을 부착해서 대뇌의 정기적 활동을 연구했어요. 즉 그게 뭐냐면 뇌파, 우리 브레인 웨브라고 하거든요. 뇌에서 나오는 어떤 정기적 파동을 기록하는 영역을 발표했습니다. 1990년 정말 대단한 이거 업적으로 평가되죠. 지금도 EEG, 뇌전도는 지금도 굉장히 연구에 많이 활용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EG는 다시 말하면 뇌전도는 큰 뇌, 대뇌의 거시적인 전위 측정, 즉 뇌 전체의 이 전위를 보는 거지 신경세포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니죠. 그래서 그걸 거시하는데 대뇌 거시적인 전위를 측정해서 전체입니다. 신경세포 전체의 전위 활동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 전체에 대해서 신경세포 하나가 아니에요. 뇌파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뇌파는 0.5에서 100Hz 사이에 있는 것들인데 느리고 연속적인 전자파다. 그러니까 디지털이 아니고 이렇게 아날로그 전자파입니다. 아날로그. 그래서 알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는데 알파파는 눈 감고 뇌가 쉴 때, 베타파는 깨 각성할 때, 감마 역시 각성을 흥분할 때, 또 깊은 잠들 때 이렇게 해서 그 각각 상태에 따라서 뇌에서 나오는 그 뇌파와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뇌파를 연구해서 뇌 그 기능을 연구하는 게 바로 뇌전도, 뇌의 전기적인 지도 이렇게 표현이 될까요? 영어로도 말해서 EEG, 일렉트로닉 엔세팔로그래피. 네, 이런 뇌전도에 의해서 이제 소위 컴퓨터 기술이 발달에 따라 새로운 소위 의학 영상이 나오는데 의학 영상이 그대로 뇌의 이미지 영상을 이렇게 이제 우리 얻어내서 이 뇌의 그림을 보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도 많이 나면 컴퓨터 단층 촬영, CT로 유명하죠. CT 촬영했다는 그런 얘기 듣죠. 그 다음에 양자 단층 촬영, PET. 이것도 이제 일상적인 영화가 됐고, 특히 우리가 익히 듣는 게 MRI입니다. MRI 촬영했냐 그러죠. 자기 공명 영상. 여기는 이제 양전자라는 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이렇게 해서. 먼저 CT, 큰 단층 촬영을 보면, X선을 찍는 우리 엑스레이 그 기능에다 컴퓨터가 그렇게 합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CT입니다. 근데 X선으로 우리 몸을 다 우리가 찍었는데 이제 뇌를 찍으면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서 뇌의 선명한 지도를 구해보자는 거죠. 그건 어떤 얘기냐.
사람의 몸에 각 적에서 X선의 에너지 흡수하는 게 달라요. 그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X선의 흡수율을 컴퓨터로 계산해가지고 신체 영상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의 뇌구조를 벌써 최초의 기술입니다. 이게 감지 단치 촬영을 하면 뇌에 출혈이 있는지, 조항이 있는지, 이게 신경계 질환을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뇌로 아프신 분들이 가면 먼저 CT 촬영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1972년에 앨런 코넵과 고드프리 하우스필드가 발명했는데 곧바로 7년 만에 노벨상 탔고 그 노벨상을 수여할 때 그 발표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의학의 우주시대를 열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발명으로 이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전자 이 방출 촬영입니다. 페트, 페트로도 이제 한국말로 기니까 페트란 말 자꾸 쓰는데 핵의학인가 핵을 이용한 의학이죠. 핵의학의 영상 기술에다가 컴퓨터 기술을 덧붙여서 뇌 단층 사진을 만들어내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죠. 핵의학이 뭐냐? 핵의학 영상이라는 건 뭐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신체 내부의 분자, 분자에다가 표시를 많이 하는 거예요. 표지를 부착해서 그 표지가 붙은 분자의 위치를 쫓아다니다 보면 신체의 영상을 한다. 이게 이제 핵의학 영상 기술이죠. 근데 그 핵의학 영상 기술에다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단사진을 얻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암의자 방출 단찰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합친 거죠. 핵의학 영상 기술에 컴퓨터 기술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면에 방출하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정맥주사나 몸 안에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아까 표지가 붙어 다닌다 했으니까 그 표지 붙은 그 분자의 위치 추적해서 그 방사능의 단찰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하는 일이 뭐냐면 뇌의 다양한 기능, 특히 포유강대사, 산소대사, 또 그 부분적인 피 흐름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뇌 해부학적, 그러니까 어떤 그 해부학적으로 생긴 그 모양 그런 걸 따지는 것보다 생리적, 화학적 변화를 평가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어떤 자극을 가해서 뇌의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오늘날 페트, 양자 방탄 촬영은 뇌의 기능 분석에 전혀 필수 불가한 장비로 굉장히 값이 좀 비싼 게 의미겠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뇌연구에서 정말로 많이 쓰이는 건 바로 이 자기 공명 영상입니다. 이건 어떤 원리가 있냐면 원자가 대부분이 자장, 이 마그네틱 필드죠. 자장이 있을 때 자석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걸 의미해서. 그래서 양성자라고 하는 양성자를 검출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양성자가 어떻게 되냐. 양성자를 자석처럼 행동해서 자장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게 두 가지 이제 결합시킨 거죠. 근데 우리 몸 안에는 물이 70%죠. 근데 그 물 안에 수소 원자핵은 사실은 한 개 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래서 MRI는 사람 몸 주변에 강한 자장을 형성해가지고 몸 안에 있는 수소 원자핵에 수소 원자핵 양성자가 있으니까 분포를 영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자기공명 영상입니다. 이것도 46년에 발명돼서 52년에 곧바로 노벨상을 판 획기적인 발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자기공명 영상의 기능을 약간 보완하는 펑셔널,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fMRI가 훨씬 이제 더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fMRI가 인기가 있느냐? 본래 정밀 MRI는 신경활동이 증대되는 뇌 부위에서 일어나는 산소의 증가를 실시간으로 검출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혈액 내부에서 기능적으로 이런 산소 변화를 검출해서 뇌에 작용하는 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기능성 MRI라고 하는 겁니다. 산소 증가를 활용하는 것, 산소 변화를 활용해서 하는 게 이제 특히 기능성 자기공명.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냐면 페트보다 물론 성능은 좀 떨어지는데 유리한 점이 많아요. 첫째, 신호를 얻기 위해서 페트처럼 방사성 동위원소를 혈액에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림도 페트보다 훨씬 선명하고 특히 또 가격이 페트보다 쌉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뇌 연구에서 대부분 쓰이는 있는 장치 중 하나가 바로 fMRI,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그 신경계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 알아봤고, 그 다음에 그 뇌 영상, 의학 영상 알아봤는데, 이제는 그런 연구가 어떤 분야로 이루어지는지를 볼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인지,
신경과학입니다. 우리가 사람 마음의 인지와 정서가 있었는데 첫째 그 인지 기능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마음의 기능 인지의 생활 기초를 탐구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지각, 퍼셉션, 언어, 기억, 학습과 같은 인지 기능이 뇌신경이 회로에서 발생하는 그 기제, 메커니즘을 연구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억 연구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인지 기능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지각할 때, 말을 할 때, 학습할 때 이 다른 기능이 뇌 안에 기억된 정보에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이 중요한데, 그래서 기억 연구가 인지 신경과학 연구의 아주 대표과 같은 부분인데, 그 기억이 뭐냐? 지난날의 일을 잊지 않는 것, 즉 옛날 있었던 사실, 체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이 기억입니다. 또 다른 좀 더 전문적인 표현하면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외부 세계 정보를 신경계 안에다가 저장하고 또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어른들은 기간에 따라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입니다. 단기 기억은 단 몇 초간에 잠깐 기억하는 우리가 그게 단기 기억이고, 장기 기억은 며칠, 몇 달 기억하는 오래된 기억인데,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단기 기억은 다 장기 기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long term memory에서 LTM이라고 하는데, 이 장기 기억은 두 가지입니다.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 서술 기억은 옛날에 있었던 사실이나 사건처럼 서술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기억입니다. 절차 기억은 뭐냐면 악기 연주, 또 뭐 축구 시합, 이렇게 별로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도 습관적으로 기억되는 것들, 그것들 전차 기억입니다. 서술 기억, 절차 기억. 또 중요한 것도 서술 기억이 되겠죠. 서술 기억은 에피소드 기억과 의미 기억이 나눠집니다. 에피소드 기억이 뭐냐면 우리가 뭐 생일잔치를 했다든가 결혼식을 했다든가 우리 같은 사건, 에피소드 때 그때 이를 기억하는 것들이 이제 에피소드 기억이고, 의미 기억은 단어의 뜻, 뭐 사람의 이름, 도구, 이렇게 정말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 다 기억하는,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말한 기억의 이제 핵심은 바로 의미 기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억들이 다 이 저장이 되는 부위가 달라요. 서술 기억은 해마에서 주로 기억을 하고, 절차 기억, 아까 우리 운동선수도 뭐 외우지 않고도 습관적으로 그 운동을 관장하는 소녀 같은 데서 하고, 그 다음에 에피소드 기억, 또 이 서술 기억하는 해마에서 하고, 정말 중요한 기억이 뭐라고 했죠? 의미 기억. 의미 기억은 우리 뇌의 핵심 사령부인 대뇌피질에서 의미 기억을 저장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기억, 우리 뇌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이게 퍼져 있을까요? 그 창고를 한번 찾아보자. 기억 창고.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면 내 기억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지, 아니면 특정한 부위에 있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의견이 분분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뇌신경 칼 뇌신경은 주요 미로 실험, 그 주에게 미로를 사용하고 가르쳐 주고 그 뇌의 여러 부분을 손을 댔어요. 상처를 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내 상처를 입으니까 쥐가 뇌를 못 찾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상처난 뇌 하나하나 뇌 부위에 다 미로에 대한 기억 일부를 갖고 있더라 이거죠. 즉 이 미로 실험의 결과 뇌신경이 뭐냐면 뇌의 모든 영역에 똑같이 기억이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편 캐나다 신경의사 일대 병필들은 이 간질 환자 2개를 수술했어요. 그 간질 2개를 수술하면서 그 부위에다 계속 똑같은 작용을 했더니 똑같은 기억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이제 연구에 의해서 뇌가 국부적으로 저장된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뇌신경 뇌 전체에 가서 기억이 됐다. 다음 평평들은 아니다. 국부적이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팽팽하게 이렇게 한때 초창기에 뇌연구 초창기에 의견이 분분되는데 최근의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 결론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뇌심리처럼 뇌 여러 손상으로 기억의 부분적 상실을 초래하더라는 뇌심리 견해도 받아들이고, 또 해마 아주 특수한 부분에서 뇌의 손상으로 기억 손실이 발생하다는 게 백필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이다, 국부적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국부적으로도 약간 이제 해마 같은데 국부적으로 기억되어 있고, 또 뇌 전체 대뇌피질도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뇌에서 특별히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가 어디냐? 그게 바로 해마입니다. 측두역, 머리 양쪽에 있는 득주역 피질 아래쪽에 그 바다마리 해마입니다. 맞은 해마, 바다에는 그렇게 길게 구부러진 모양 조직을 우리가 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1953년에 HM, 이 신경과 보면 이렇게 익명의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환자인데 그 이름이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약자로서 HM이라고 해서 27살 먹은 청년인데 간질환자 뇌를 이제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간질을 일으키니까 발작을 일으키니까 그 부분을 보니까 해마가 이 환자 수술 결과 해마가 모든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걸 이제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해마가 기억 저장의 역할을 한다는 걸로 이 HM의 수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HM은 굉장히 HM 그리고 해마 기억은 거의 같이 따라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기억하고 해마의 그 기억 기능을 알아보게 한 그 장본인지 환자 이름이 HM입니다. HM이 딱 떠오르면 이건 기억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뇌의 그 기억 기능을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말 분자 생물학적으로 제대로 정말 이렇게 연구를 한 사람이 바로 에릭 칸델입니다.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으로 그러니까 뇌의 모양을 이렇게 보지 않고 직접 들여다본 게 이제 그 군소라고 하는데 바다 달팽이입니다. 아주 하동명물인데 왜 이게 이제 이 연구 대상이 됐냐면 신경계가 단순해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뉴런이 매우 커서 과학자도 연구하기 쉬워요. 신경계가 단순하고 뉴런이 매우 크니까 연구 쉽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군소의 특성이 뭐냐면 살짝 건드리면 아가미를 쏙 집어넣어요. 이 군소라는 바다 달팽이가. 그래서 이 수축 반사 집어넣고 한 건 더해서 학습을 그래서 이 수축 반사는 반응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실험을 해서 한 가지 아가미를 방어적으로 건드려 봤어요. 했더니 감각이 없어지면서 수축 반응 강도가 약해졌어요. 그 다음에 그 군소의 끝부분을 전기 충격을 했어요. 했더니 민감해지면서 반응 속도가 증가했어요. 이건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신혈관이 변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군소에다가 아가미를 건드려 가지고 수축 반응이 약해지는 걸 알아내고 또 군소 끝부분을 충격을 가해서 속도가 증가되고 이렇게 결국에 학습을 한 거죠. 수축 반응 학습을 통해서 그 신경혈관이 변화되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면 바로 학습에 의해서 시냅스, 신경혈관이 연결, 시냅스에서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죠. 시냅스가 뭐라고 했죠? 아까 뉴런과 뉴런이 전개된다는 부위인데, 그래서 시냅스, 그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부위를 그 연결 강도, 그 연결 능력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면 군소 바다달팽이 내에 기억이 형성되더라는 거죠. 즉, 시냅스의 생화학적 변화가 기억을 조절하다. 이건 굉장히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릭 칸델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 단기 기억, 그러니까 몇 초 만에 기억하는 그런 기억은 시냅스 기능의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장기 기억, 몇 주, 몇 달 가는 기억은 시냅스 개수의 증가와 관련됐더라. 이런 그 연구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2000년에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마음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정서죠. 인지는 그대로 했고, 정서의 기능. 그러니까 마음의 기능 정서를 연구하는 게 이제 정서신경과학입니다. 정서는, 정서 설명드리면 사람의 감정이 표정이나 태도, 행동을 나타나는 겁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사사로운 주관적 감정으로 정서가 있고, 또 우리 몸의 반응이나, 보통 신체적 반응을 표현하는 정서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물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연구하는 과학자 초기에 정서 연구를 개설했어요. 그 애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연구하는 인지과학이 1950년에 생기면서 초창기에 전혀 이 정서 연구 안 해서 그러니까 바로 그 마음을 연구하는 과학인데 불구하고 인지과학으로 이 명식이 붙었죠. 마음의 과학을 붙어야 할 텐데 그게 뭐냐면 정서는 빼버린 거예요. 연구가. 그래서 1986년에 그 인지과학의 역사를 정리한 하워드 가든의 마음의 새로운 과학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 때문에 색인표가 있죠. 인덱스. 그 정서란 단어, 영어로 이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만큼 인지과학이 초창기에 완전히 무시해버린 게 이 정서였습니다. 근데 그게 훗날에 이제 큰 실수라는 게 드러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과학자가 정서 기능을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정말 많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폴 에크만과 조지 루드입니다. 폴 에크만은 심리학자인데 사람의 표정과 감정의 관계를 연구해서 기본 감정 6개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사람 6개의 감정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누구나 기쁨, 슬픔, 놀람, 두려움, 분노, 혐오가 이제 우리 인간의 감정의 6대 기본 요소로 폴 에크만이 정의를 내렸죠. 그 다음에
조지 프루드는 또 이 사람 신경과학자인데 공포심 연구를 집중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변연계에 있는 그 편도체에서 공포 관련 부위, 편도체가 바로 공포를 일으킬 때 관련된 부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조지 프루드의 연구는 획기적인 걸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서 연구를 이렇게 등한히 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 확인되는 게 이제 20세기 후반인데요. 그래서 이 정서 연구에서 꼭 나오는 사람이 피니어스 게이지입니다. 아까 H연과 같이 그 환자가 3명이 나와요. H연은 뭐라고 했죠? 기억 연구에 관련된 환자. 이 사람은 피니어스 게이지. 그 다음에 또 엘리엇인데 저 사람이 나오는데 이 피니어스 게이지는 1848년에 이 철도공사 감독가 25살밖에 안 되는데 폭발사고가 나서 폭발사고. TNT가 터져버렸어요. 다이나마이트 터져. 그런데 정말 길제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살아났는데 성격이 바뀌었어요. 정말 애이 바르고 부지런한 청년이었는데 사건 이후에 고집이 세고 정말 무리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전두엽, 이 앞에 이게 전두엽, 이 전두엽이 손상됐다. 전두엽이 뭐냐? 바로 이게 혼자 알아봤지만 감정, 정서에 개입돼. 즉 정서 기능이 손상됐기 때문에 애이 바르고 부지런한 청년이 정말 버릇없고 무리하고 정말 게으른 사람이 고집선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니어스 게이지, 그러나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대로 지나가서 별로 이 정서 연구에 반응이 안 되는데 드디어 엘리엇이라는 환자가 나오면서 이 피니어스 게이지에 대한 그 연구가 다시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엘리엇에 대해서 현대판 이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합니다. 엘리엇은 미국의 중년 신사인데 정말 개인적으로 사실 성공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왜 그러면 이 엘리엇이 이렇게 중요한 환자가 됐느냐? 전두엽, 아까 말한 그 피니어스 게이지 전두엽인데 전두엽 표지에 있는 뇌종양 제거 수술을 했어요. 수술 후에 보니까 뇌경이 그 정상이었어요. 논리력도 뛰어나고 기억력도 좋고 언어도 뛰어나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피니어스 게이지처럼 직업도 잃고 아내도 잃고 사회에 적응을 못했어요. 이 엘리엇이. 예를 들면 단순한 서정리도 못하고 출근 준비도 혼자 못하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상하죠. 그냥 뇌경은 정상이었는데 논리력 기억력 언어 다 뛰어났는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 사람 역시 전두엽이 피니어스 게이지 전두엽에 손상된 거예요. 그 뇌종양 수술하면서 전두엽을 다친 거예요. 즉 정상적 인격, 지능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결정된 속이 됐다. 즉 그래서 엘리엇은 현대판 피니어스 게이지 똑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사고에 의해서. 이 사람은 사고, 이 사람 수술에 의해서. 그래서 미국 신경과학자인 안토니 다마지오가 이 엘리엇이 찾아왔어요, 자기를. 그래서 엘리엇 전두엽 조양수술로 전두엽을 조양수술하면서 다쳤기 때문에 정서기능이 상실됐다. 그래서 결국에 의사결정을 못하더라. 이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정말 역사적인 하나의 발견으로 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서기능을 다 무시했고 인지기능을 한겠다고 해서 우리가 인지가 이세비를 안 했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서기능이 없으면 이성기능도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과 정서가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지과학 연구한 사람들이 인지만 중시하고 정서를 무시한 연구가 정말 큰 오류가 하는 게 이 연구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1994년에 데카르트의 오류라는 책을 냈어요. 데카르트가 누굽니까? 프랑스 철학자인데 이성만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 선생님이 잘못했다는 뜻이죠. 그 판단이 틀렸다 해서 이 이후로 1994년 이후로 이제 마음의 연구에서는 정서도 인지와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연구가 되고 있고 요즘은 정서 쪽 연구가 더 재밌는 게 많이 속출하고 있어. 그래서 근데 이게 특히 정서 쪽에 하나가 우리가 궁금한 게 사랑의 감정이죠. 사랑을 가슴으로 안 합니다. 가슴으로. 우리는 하트를 표시하면서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걸 아는데 가슴은 그러니까 심장에 불과하고 사랑은 뇌로 하는 겁니다. 뇌. 꼭 잊지 마십시오. 뇌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트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2004년에 헬렌 피셔라는 미국의 여류 인류학자가 이런 책을 냈어요. 우리는 왜 사랑하는가? 그래서 남녀가 뜨거운 로맨틱한 사랑을 할 때 뇌 안의 화학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정이다. 그러니까 남녀가 뜨거운 로맨틱한 사랑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뇌 안에 있는 화학물질들이 서로 작용해서 나오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뇌 안의 화학물질이 일으키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의 전제하에 로보틱한 사람을 하는 사람 내 안에서 어떤 부위가 활발하게 움직이는가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미상핵과, 발음이 좀 불편하죠. 미상핵과 복축피계형, 영어로 VT인데, 정말 내부는 그 명심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외우기 힘들어요. 우선, 내상이 뭐냐면, 내 보상 시스템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 보상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보상 시스템, 뇌 시스템. 뭐냐면, 우리 포유리, 인간에 대한 포유리는 음식 먹고, 술 마시고, 섹스를 하고, 자식을 키울 때, 이런 네 가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 생존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같이, 지속적 생존에 필요한 그 활동을 할 때는, 그걸 해야 하니까, 그걸 할 때마다 쾌락으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섹스를 하고, 자신을 하는 등, 이런 정말 기본적인 행동을 즐거우니까, 쾌락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쾌락을 주고 하면, 하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 시스템이 뭐냐? 포유리에는 음식, 음주, 섹스, 자식양 등 지속적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뒷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상으로 그 대가로 보상을 주는 그 보상으로 쾌락을 주는 시계세포 집단 보상 시스템. 그 보상 시스템의 핵심 부분이 미상핵이 우리 사랑을 할 때 활성화되더라는 걸 앨런 피셔가 확인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 보상 시스템 중에서 또 하나가 이 복측 피계형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나오면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요. 도파민은 뭐냐면 기쁨과 행복을 일으키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음식을 먹거나 성관계를 가질 때처럼 쾌감을 느끼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을 분비하는 복측 피계형이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뜨거운 사랑을 할 때는 내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미상핵, 복측 피계형이 활성화되니까 결국에 도파민도 분비되고 해서 결국 사랑은 뭐냐? 내 안에 화학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감정이다. 정말 뭐 문학 아는 분들 듣기에는 무미건조한 그런 분석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사랑을 할 때 뇌가 이 모든 사랑의 감정을 개입하고 조절한다는 겁니다. 결코 심장이 아닙니다. 결국 사랑을 심장으로 표현하는 건 정말 비과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뇌신경계 또 정서신경과학 이렇게 인지신경과학 이런 몇 가지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이제 지식의 대응학에서 2부에다가 뇌 연구동향을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뇌 구조, 기능, 이렇게 기본적인 또 개념을 알고 싶은 분들한테는 영국의 유명한 여류 과학서술가가 쓴 이 브레인 스테리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뇌과 현주소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는 분들한테는 제가 작년 10월에, 2009년 10월에 원감성 칼럼을 썼는데, 현재 뇌 연구 중에 풀리지 않고 있는 수술법 10가지를 제가 좀 더 온거지 한 50회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아마 기본적인 뇌 과학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